차가운 봄바람이 불던 어느 아침, 서울 변두리의 낡은 구청 앞 골목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벤츠 차량이 한 대, 두 대, 세 대. 골목 끝에서부터 줄지어 들어서더니 이내 셀 수도 없이 불어났습니다. 번쩍이는 차체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도열하듯 줄을 섰습니다. 구청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점상 아주머니는 국자를 든 채 입을 벌렸고 담배를 피우던 경비원은 꽁초를 떨어뜨렸습니다. 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 많은 차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건 고급 호텔에서 걸어 나오는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구청 계단을 내려오던 26살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멈췄습니다. 수십 대의 벤츠와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건 놀라움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 이 모든 일의 시작점에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50년 경력의 관상가 백도훈. 재계와 정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줄을 서서 찾아오는 그가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한 여자를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여자 박서아. 고아원에서 자라 구청 민원실 계약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서아가 태어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생후 3개월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아원 앞 계단에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출생신고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발견한 원장 선생님이 서아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성은 그냥 박씨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흔한 성이 좋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그렇게 흔한 이름을 달고 흔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이 하나둘 입양되어 나갈 때마다 서아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차에 오르는 아이들. 처음에는 부러웠고 나중에는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부러움도 오래 품고 있으면 무뎌진다는 걸 서아는 1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18이 되던 해봄, 서아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낡은 청가방 하나와 고아원 원장이 쥐어준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꼭 연락하라고 했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까지 웃었습니다. 그게 서아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8해가 흘렀습니다. 26의 서아는 서울 변두리 구청 민원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월급 180만 원짜리 자리였습니다. 창구 너머로 민원인들의 불만을 받아내고 서류를 정리하고 복사기 용지를 갈고 가끔은 상사의 커피도 타다 날랐습니다. 계약 기간은 6달. 그게 2번 연장되어 지금은 1년 반째였습니다. 민원실 팀장 황기철은 서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서아가 자신보다 일을 잘한다는 사실을 불편해했습니다. 황기철이 3번 설명해도 헷갈려하는
민원 처리 절차를 서한은 한 번 보고 외웠습니다. 민원인이 화를 낼 때도 억지를 부릴 때도 서한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황기철에게는 건방짐으로 보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10시 민원실 창구 앞에 60대 남성이 찾아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처리가 늦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그 서류는 전날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 있었고 남성이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서한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화면을 돌려 처리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남성은 멋쩍은 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황기철이 서아를 불렀습니다. 그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원인에게 화면을 들이미는 건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말로 설명해도 될 것을 왜 굳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느냐고. 민원실 안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일에 감정을 쓰는 건 낭비라는 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점심시간 서아는 구청 건물 뒤편 좁은 계단에 혼자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아는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무릎을 모아 앉았습니다. 맞은편 낡은 담벼락에 누군가 분필로 끄적인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읽히지도 않는 흘림체였습니다. 서아는 그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삼각김밥 포장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에도 창구는 열려 있을 테니까요. 퇴근 후 서아는 전통시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35만 원이었고 거기서 구청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면 더 빠르지만 서아는 걷는 쪽을 택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걷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생선 굽는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좌판 위에 나물이며 두부며 각종 반찬거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늘 그렇듯 눈을 내리깔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처음엔 자신을 부르는 줄 몰랐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 젊은 아가씨.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골목 한쪽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노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줄은 되어 보이는 얼굴, 수수한 검정 점퍼, 작은 접이식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상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서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아는 왜 멈췄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관상이라는 말에 솔깃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신 같은 것을 믿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관상을 봐주겠다는 노인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노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노인은 서아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테이블 맞은편에 서자 노인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아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손이 테이블 위에 얹혀 있었는데 그 손이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삼킨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영문을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서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서아입니다. 라고. 노인은 그 이름을 한번 되뇌더니 다시 서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서아는 그 시선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관상을 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6입니다. 부모님은요? 서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별다른 감정 없이 말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래 연습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아는 그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안타까움인가 싶었는데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노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같기도 하고 확신 같기도 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서아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시선을 거뒀습니다. 잠깐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관상은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라고. 서아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서아는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상을 보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을 곱씹는 사람처럼. 서아는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날 밤 백도우는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성그룹 비서실 소속의 인물이었습니다. 백도훈이 그 번호를 누른 건 12년 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백도훈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찾던 사람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낡은 패딩 지퍼를 올리고 서류 가방을 가슴에 안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계단을 올랐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광등 빛이 쏟아졌습니다. 황기철 팀장이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민원실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처음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오는 건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는 창구로 오지 않았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서서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잘 맞춰 입은 짙은 감색 수트, 반듯하게 정돈된 머리, 민원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민원실 안을 훑다가 서아에게서 멈췄습니다. 서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2초, 3초,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먼저 시선을 거두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창구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남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민원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서아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상한 민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퇴근하고 구청 건물을 나서는 서아의 눈에 주차장. 한쪽에 세워진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번호판도 운전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워져 있는 차였습니다. 서아는 그 차 앞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그 이틀 동안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출근하고 창구에 앉고 민원을 처리하고 퇴근했습니다. 민원실 남자도 주차장 검은 차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 일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거의 이상하게도 가끔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관상가 노인의 떨리던 손이 딱히 무섭거나 불안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머릿속 한쪽에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아는 야근을 마치고 구청을 나섰습니다. 황기철이 퇴근 직전에 서류 재정리를 지시했고 서아 혼자 남아 2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건물을 나설 때는 이미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군데군데 끊겨 있는 골목을 서아는 익숙하게 걸었습니다. 지름길은 시장 골목 뒤편을 통과하는 좁은 뒷길이었습니다. 낮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밤에는 거의 인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아는 늘 그 길로 다녔습니다. 무서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움도 오래되면 무뎌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골목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켜졌습니다.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아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주민 차량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멈췄습니다. 서아가 멈췄습니다. 골목 반대편 출구 쪽에서 또 다른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이번엔 2대였습니다. 검은 차 2대가 골목 출구를 막아섰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뒤로 차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담벼락이 양옆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짙은 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앞쪽 차에서 2명, 뒤쪽 차들에서 3명. 서아는 담벼락 쪽으로 등을 붙였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박서아 씨 맞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확인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개의치 않는 것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서아는 그 말을 들으며 남자들의 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5명. 그리고 각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있을 테니 최소 8명. 어디서 오셨냐고 서아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또렷한 발소리였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수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서아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이틀 전 민원실에 왔던, 아무 말 없이 나갔던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골목 안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걸음을 멈추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부장님, 여기는 왜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날이 섰습니다. 수트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서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아 옆에 나란히 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제 차가 앞에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서아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부할 이유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50대 남자 쪽 5명과 이 남자 1명. 선택지가 있다면 이쪽이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트 남자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50대 남자가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했습니다. 2사람은 그렇게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서한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골목을 완전히 벗어나자 수투 남자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한재준이라고 합니다. 한성그룹입니다. 라고. 서한은 그 이름을 들으면서도 얼굴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서였습니다. 왜 저를 돕는 거죠? 라고 서아가 물었습니다. 한재준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건 맞습니다. 라고. 서아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라는 말이 특히.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더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재준의 차는 조용했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깔렸습니다. 서한은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차는 서하의 고시원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 서하가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한재준이 말했습니다. 서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을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그 말을 해준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차가 멈춘 곳은 강북 쪽의 조용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한재준은 서아를 20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아는 자리에 앉으면서 방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고아원 시절부터 몸에 밴 버릇이었습니다. 한재준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서아가 물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서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 무슨 행사장인지 단상 위에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현숙, 한성복지재단 이사장. 서아는 그 이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아원과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서아가 자랐던 고아원에도 한때 그 재단의 지원금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왜요? 라고 서아가 물었습니다. 한재준은 잠깐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고 종이 질감이 달랐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아가 아는 자신의 이력에는 입양 기록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까지 입양된 적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날짜, 이름 서명란. 서명란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서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한재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서아 씨가 보육원에 맡겨진 경위를 저희가 추적했습니다. 단순한 유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유기가 아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단단하게 막아놓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 지 오래였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까? 라고 한재준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건이 뭐냐고 서아가 물었습니다. 한재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공짜로 이런 걸 가져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서아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뭔가 원하는 게 있겠죠. 한재주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딘가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서아는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DNA 검사. 뭔가와 비교하기 위한 검사. 한성그룹이 자신의 DNA를 원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아는 어렴풋이 윤곽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윤곽이 너무 컸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워진 서명, 누렇게 바른 종이, 오현숙의 웃는 사진. 그날 밤 서아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26해 동안 한 번도 흔들지 않았던 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를 버린 사람은 누구인가? 그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열었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 허탈함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그 문 앞에 열쇠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서아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한재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 닷새 동안 서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구청에 출근했습니다. 창구에 앉고 민원을 처리하고 황기철의 눈치를 봤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다가도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워진 서명, 누렇게 바른 종이, 오현숙의 웃는 얼굴, 그리고 한재준이 했던 말. 단순한 유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 한재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서아는 그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꾹 눌렀습니다. 퇴근 후 서아는 한재준이 알려준 장소로 갔습니다. 강남 쪽의 건물이었습니다. 한재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재준은 서아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서 듣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재준은 잠깐 서아를 바라보다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든 채로 말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한성그룹 창업주 한병철 회장이었습니다. 한 회장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외손녀였습니다. 생후 3개월 만에 사라진 아이. 그 아이의 혈액형과 유전자 정보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재준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일치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그 두 마디가 회의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서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재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재준은 서아가 무너지거나 울거나 뭔가 강한 반응을 보일 거라 예상했는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병철 회장의 딸이 제 어머니라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한재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회장의 외동딸 한지수 씨, 서아 씨가 태어난 직후 의문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문사. 그 단어가 서아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의문스럽게. 그리고 자신은 고아원 계단에 놓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봐도 됩니까? 라고 서아가 물었습니다. 한재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굵은 글씨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줄을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이걸 한 회장이 알고 있습니까? 라고 서아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확인이 되면 알려드리려 했습니다. 라고 한재준이 말했습니다. 서아는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 서아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26 해가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크고 무거운 것이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뒤에서 한재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아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낡은 패딩, 무표정한 눈, 고아원에서 나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는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아는 처음으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를 거기에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한재준을 향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이미 가슴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현숙. 그 이름이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현숙을 향한 의심은 처음부터 서아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재준은 서아에게 DNA 결과를 전하기 훨씬 전부터 오현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실마리를 잡은 건 백도훈 관상가의 전화 한 통이었지만 그 이후 한재준이 파고든 건 서아의 과거가 아니라 오현숙의 현재였습니다. 한성복지재단. 겉으로는 고아원과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자선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지원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서울 외곽의 소규모 시설들이었고 후원금 집행 내역 일부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 중 하나가 서아가 자란 고아원이었습니다. 한재준이 서아를 처음 찾아간 건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백도훈이 말한 그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오현숙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골목에서의 그날 밤이 답이었습니다. 오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DNA 결과가 확인된 다음 날 한재준은 서아에게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과 내부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서아의 어머니 한지수가 입원했던 병원의 기록, 교통사고 진단서와 사망 진단서,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당시 병원 관계자가 작성한 메모 한 장.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한지수 씨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인물이 목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경영지원실. 당시 한성그룹 경영지원실장은 오현숙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메모를 읽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재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라고 서아가 물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재준이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메모 한 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였습니다. 오현숙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성복지재단 연간 자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호텔 연회장, 재계와 사회 각층 인사 수백 명이 초대된 자리였습니다. 오현숙은 단상 위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말을 했습니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재단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아와 한재준이 있었습니다. 한재준이 서아를 그 자리에 데려온 건 오현숙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현숙이 서아를 알아보는지, 알아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현숙의 시선이 연회장을 훑다가 서아에게서 멈췄습니다. 딱 1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1초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오현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웃음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아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현숙이 시선을 걷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연회장 뒤편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연혁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재생된 지 30초쯤 지났을 때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흑백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뒷모습이었지만 그 실루엣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위에 오현숙이 굳었습니다. 스크린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젊은 여성이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출구 쪽 카메라에 또 다른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차량이 젊은 여성의 차를 따라 나갔습니다. 누군가 객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저게 뭐냐고. 오현숙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 문 쪽에 사람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한재준이 미리 배치해둔 인물들이었습니다. 서아는 연회장 한쪽에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소란스러운 연회장 속에서 서아만이 조용했습니다. 스크린 속 영상을 바라보는 서아의 눈에 처음으로 뭔가 다른 감정이 어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단단한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를 이제 서아는 알았습니다. 자선 행사장에서의 소란은 그날 밤 안에 정리되었습니다. 오현숙은 연회장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한재준이 배치한 인물들과 함께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했고 그 자리에는 한성그룹 법무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선사업가의 이미지가 단 30초짜리 영상 하나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재준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서아는 혼자 걷겠다고 했습니다. 한재준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조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아는 밤거리를 오래 걸었습니다. 방향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자신은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뒤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현숙에 대한 분노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한병철, 자신의 외할아버지, 20여 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노인, 딸을 잃고 외손녀마저 잃은 사람. 서아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재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서아는 그 단어를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서아는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자택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길을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무너지는 것도 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80대 초반의 노인. 비단 소재의 실내복을 입고 있었지만 몸이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눈 아래 그늘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서아가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노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서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걸음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서아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지수야 라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서아구나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서아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었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오래 묶여 있던 것이 아주 오래.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라고 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내 어미도 너도.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괜찮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이 노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때 한재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 씨, 할아버지께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은 서아의 손을 잡은 채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서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 어미 지수가 너를 낳기 전에 내게 편지를 썼다. 라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꼭 지켜달라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서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는 알고 있었다. 오현숙이 자신을 없애려 한다는 걸. 그래서 편지를 남긴 거였다. 그 편지를 내가 받은 건 지수가 죽고 나서였다. 이미 늦은 뒤였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아의 어머니는 딸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달라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가 닿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아는 그 사실을 듣는 동안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눈 뒤에서 차올랐습니다.
서한은 그것을 삼켰습니다. 꾹. 하지만 완전히 삼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한은 고시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병철이 하룻밤만 묵고 가라고 했습니다. 서한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손이 여전히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손을 뿌리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서한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서한은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의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서한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26해 동안 참아온 것들이 그날 밤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고아원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아이들의 뒷모습, 혼자 먹던 편의점 삼각김밥, 황기철의 면박, 관상가에 떨리던 손, 골목을 막아선 검은 차들, 그리고 한병철의 주름진 손. 서한은 한참을 울고 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연숙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지수의 사망과 관련된 증거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20여 년 전 은폐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오연숙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과 당시 병원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뒤늦게 발견된 내부 문서들 앞에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재주는 그 과정을 서아에게 하나하나 보고했습니다. 서아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질문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재주는 알았습니다. 서아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것임을.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병철이 서아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노인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들어서자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그 말이 사실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룹을 내가 맡아줬으면 한다. 당장이 아니어도 된다. 준비할 시간을 줄 테니.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재벌 그룹의 승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 계약직, 월급 180만 원. 그게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냐고 노인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라고. 그런데 도망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노인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랑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구청 앞 골목에 검은 벤츠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20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도열했습니다. 노점상 아주머니가 국자를 든 채 입을 벌렸고 경비원이 꽁초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아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청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그런데 계단 아래에 줄지어 선 차들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재준이 맨 앞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성그룹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재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 수십 명의 시선,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민원실 창구에서 황기철의 면박을 듣던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 서한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서한은 구청 건물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형광등 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 낡은 현판, 1년 반 동안 매일 올랐던 계단. 서한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서한은 처음으로 한성그룹 본사에 들어섰습니다. 유리와 철로 된 높은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탁 트인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한은 그 앞에 섰습니다. 26해,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자리도 없이.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서울 전체가 발 아래 있었습니다. 서한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낳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을, 위험을 알면서도 낳은 아이, 지켜달라는 편지를 남긴 어머니, 20여 년을 찾아 헤맨 할아버지, 시장 골목에서 손이 떨렸던 관상가,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닿기 위해 오랜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서한은 이제 고개를 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숙이지 않기로. 그것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현숙은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서한은 그 소식을 뉴스가 아닌 한재준의 문자로 전해 들었습니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만 썼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지금쯤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한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람이 불던 자리가 잠잠해진 것처럼 서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6해를 고개 숙이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두 눈을 바로 떴을 때 그 앞에 펼쳐진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복수보다 단단한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그냥 살아남는 것일지 모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이름으로도